지금 유럽 명문대 강단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생 평야가 문명을 만든다고 주장해온 교수가 한국을 연구한 뒤 자신의 모든 이론을 스스로 철회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묻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그저 작은 산지 국가 아닙니까?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넓은 평야도 없고 큰 강도 없고 땅의 70%가 화강암 산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문명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나라죠. 강의실은 단숨에 정적에 잠기고 충격은 시작됩니다. 평야도 강도 기후도 아무것도 없던 땅. 그런데 이 땅에서 518년 왕조가 태어나고 지금은 기술로 세계를 흔든다면 대체 한국은 무엇으로 역사를 만든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에드먼드입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서 지리학과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죠. 지난 15년간 제가 쏟아부은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2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새학기 첫 강의는 언제나 긴장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 1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든 내용이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평야를 보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 왜 이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고요. 앞자리에 앉은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평야는 농사짓기 쉽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고 교역하기 편하다고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겐지스강 평원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이 예외 없이 평야지대에서 꽃피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단 앞을 천천히 걸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평야는 단순히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수레가 다니고 군대가 이동하고 상인들이 교역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도로를 내기 쉽고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편하고 대규모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문명은 평야에서만 가능했다고 저는 15년간 주장해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산악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답했죠. 산악지대의 민족들은 문명을 이루기 어려웠다고요. 그들은 생존하기에도 바빴고 외부와 교류하기 힘들었으며 결국 역사의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제 이론에 완전히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과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저는 유럽의 사례를 보여줬어요. 로마 제국이 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프랑스가 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 덕분이었죠. 학생들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왜 말을 멈췄는지 궁금해하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고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나라가 하나 있다고요.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누군가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을 뒤집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교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15년간 저는 평야가 문명의 절대 조건이라고 믿었다고요. 논문도 썼고 책도 냈고 수많은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우연히 한 나라를 연구하게 되면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다고 말했죠. 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나라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했죠. 먼저 그 나라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바탕에 흰 글씨 하나만 떠 있었죠. 물음표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평야가 거의 없다고요. 대신 산으로 뒤덮여 있고 기후는 극단적이며 농사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곳에서 문명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아마 작은 부족 국가 정도였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제 반응도 똑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나라는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를 가진 나라였고 현대에 와서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놓인 자료 뭉치를 집어들었죠. 두툼한 폴더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모은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나라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요.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다시 질문했어요. 왜 그 나라를 굳이 숨기시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만약 제가 지금 그 나라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선입견을 가질 거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변방의 국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그럼 교수님의 15년 연구가 다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했죠.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완전했다고요. 평야 문명론은 세계 대부분의 사례를 설명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 앞에서는 무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얼굴들이 많아졌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곧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내가 가장 틀렸던 단 하나의 나라.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나라의 정체를 공개하겠다고요. 종이 울렸습니다. 강의 시간이 끝난 거죠.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강의는 제가 15년간 해온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아직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생 이 풍경 속에서 살아온 저는 산으로 둘러싸인 땅에서 문명이 꼽힐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진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이메일함은 학생들의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학생은 러시아가 아니냐고 물었고 또 어떤 학생은 스위스를 추측했습니다. 저는 모든 메일에 같은 답을 보냈죠. 기다리라고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4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다른 과 학생들까지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들의 세계관이 흔들릴 거라고요.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난 시간 제가 평야 문명론을 뒤집은 나라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성 지형도 하나만 떠올랐어요. 초록색과 갈색이 뒤섞인 이상한 모양의 반도였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지도를 들여다봤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반도의 윤곽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대 기능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반도 전체가 주름진 천처럼 굴곡투성이었거든요. 평평한 땅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 나라의 평야 비율은 전체 국토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눈을 크게 뜨더니 물었죠. 3%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하며 이 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산지 비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나라의 산지 비율은 70%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옆에 유럽과 중국의 평균 산지 비율을 함께 띄웠죠. 유럽은 25%, 중국은 33%였습니다. 이 나라는 대륙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정도 산지라면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었을 텐데 어떻게 인구를 유지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하며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다고 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이 나라의 집안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화강암이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이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요. 화강암 집안에서는 쟁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돌을 깨고 흙을 만드는 데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내는 것도 건축을 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죠.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 나라의 강수 패턴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월별 강수량 그래프가 나타났죠. 여름 석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집중폭우라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토양이 유실되며 농작물이 망가진다고 설명했죠. 게다가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운송수단인 마차와 술의 그림이 나타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평야 문명에서 마차와 수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자 운송, 군대 이동, 무역의 핵심이라고 누군가 답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마차와 수레가 거의 쓸모없었다고요. 산악 지형에서는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물건을 옮겼느냐고요. 등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산을 넘었다고 설명했어요. 때로는 소나 말에 짐을 실었지만 그마저도 험한 산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니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조건들을 종합해보라고요. 평야 3%, 산지 70%, 화강암 집안, 집중폭우, 혹한, 그리고 마차조차 쓸 수 없는 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클릭했죠. 화면에 큰 글씨로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한국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요.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현대의 기술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건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맞다고 하지만 그 기술 발전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지형도를 다시 띄우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산들을 자세히 보라고요. 이 험난한 지형이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 문명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평야 문명론에서 예외라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예외라기보다는 평야 문명론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증거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문명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여학생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잖아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였다고 배웠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강대국들이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학생들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 지형도의 산맥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죠. 바로 이 산들 때문이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형이 어떻게 천연 요새가 되었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청나라도, 일본도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화면에 떠있는 한국 지형도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국 지도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리고 그 산들을 세어보라고 덧붙였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유럽의 평평한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저 평야에서 자란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도 저처럼 그 세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겠죠. 이번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학생들의 반응을 떠올렸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받던 그 표정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오늘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차례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지난주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자마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느냐고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유럽 서쪽 끝이요, 일본이요, 동남아시아요.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다고.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요. 몽골은 한국을 침략했고 실제로 항복을 받아냈지만 결국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한반도의 산맥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산줄기가 반도를 관통하고 있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산줄기를 천천히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산맥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1400km 이상 이어진다고 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 정도 길이면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길이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알프스는 산들이 흩어져 있지만 백두대간은 하나의 거대한 뼈대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지맥들이 보였어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이 구조가 한국을 천연 요새로 만들었다고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이런 산맥 정도는 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답하며 실제로 몽골군은 산맥을 넘었다고 인정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몽골의 한반도 침략 기록이 나타났어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죠. 몽골은 6차례나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평야지대는 쉽게 점령했지만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어요. 한국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몽골군은 그들을 쫓아가다가 지형에 막혀 고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국은 항복했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몽골이 한국을 완전히 통치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측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한반도는 정복했으나 다스리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산이 많아 군대를 주둔시키기 어렵고 보급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형 단면도를 띄웠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지형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탄성을 질렀죠.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굴곡이었거든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구간을 군대가 이동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급이 악몽이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죠. 몽골군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력이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 강점을 전혀 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17세기 청나라의 침략이었어요. 화면에는 병자호란 당시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청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역시 산악 지형 때문에 고전했다고 기록했죠.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청군은 12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보급과 지역 문제로 전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겨울이었고 산길은 얼어붙었으며 식량을 나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다고요.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청나라도 통치에 실패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청은 더 영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한국의 왕조를 그대로 두되 조공만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죠. 산악 지형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 사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20세기 초반 일본의 침략을 언급했어요. 일본은 가장 조직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한반도를 점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완전한 통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죠. 화면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그 지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군대가 주로 평야지대와 해안가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설명했죠. 산악 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일본 측 기록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역은 통치 불가 지역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독립군들은 이 산악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끊임없이 저항했고 일본군은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봤다고 정리했습니다. 13세기 몽골, 17세기 청, 20세기 일본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두 당대 최강국이었다는 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답하며 그리고 모두 한반도를 정복했지만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형이었다고 강조했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반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한반도였죠. 저는 각 반도의 지형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반도들은 상대적으로 평탄했지만 한반도만 유독 험준했어요. 앞자리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란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죠. 방어하기 좋다기보다는 외세가 통치하기 가장 어려운 지형이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방어와 통치는 다르다고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한반도는 후자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덧붙였어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단순히 지형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주민들의 저항도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훌륭한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요. 지형이 주민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야지대였다면 외세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곳이 없었겠지만 산악지대는 달랐다고 말했어요. 산은 피난처이자 저항기지이자 생존의 터전이었다고 덧붙였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외세 침략 연표가 나타났어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이 모든 침략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유라시아 역사상 이런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하다고요. 정복은 가능했지만 통치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결국 외세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반도라고 설명했어요.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영 덕분에 살아남은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덕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지형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이 가혹한 지형이 어떻게 자연방역 시스템까지 만들어냈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죠.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침략 연표에 찍힌 수많은 전쟁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힘이라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평한 유럽 대륙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야에서 제국을 건설했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큰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는 유난히 신중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한국의 지형이 단순히 군사적 방어만이 아니라 자연 방역 시스템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 말이에요.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강의는 이제 캠퍼스 전체의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첫 화면에는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 거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의 전염병 확산 지도였어요. 중국, 인도, 중동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전염병은 인구 밀집 지역을 따라 퍼졌다고요. 무역로를 타고 군대를 따라 끊임없이 확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도 전염병 피해가 컸겠네요? 주변국들과 교류가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동아시아 국가별 전염병 발생 빈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한국의 막대가 유난히 낮았거든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의심이라고 답하며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꼼꼼한 역사 기록을 남긴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472년간의 일일 기록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18세기 중국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국경 지역에만 소규모로 발생했다가 곧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기후 차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라고 추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다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덧붙였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질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화강암 지층을 확대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국이 화강암 집안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은 농사짓기에는 최악이지만 물을 정화하는 데는 최고의 조건이라고요. 화강암층을 통과한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여과된다고 말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에 지하수 정화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어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화강암 틈새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이 샘으로 솟아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단계를 짚어가며 설명했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셨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이 알아서 물을 정화해줬다고 답했죠. 다른 나라들이 물을 끓이거나 우물을 파느라 고생할 때 한국에서는 화강암이 그 일을 대신했다고 설명했어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깨끗한 물만으로는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하며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죠. 화면에는 한반도의 기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여름에는 3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런 극단적인 기온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매년 겨울 한반도는 거대한 냉동고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추위는 해충과 병원균을 대량으로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이 매년 자동으로 방역을 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죠.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시베리아도 추운데 거기도 같은 효과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시베리아는 너무 춥고 건조해서 애초에 인구가 살기 어렵다고요. 한국은 겨울에는 충분히 춥고 여름에는 충분히 따뜻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했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병원균 생존 온도표가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병원균은 영하 10도 이하에서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한반도는 매년 겨울마다 이 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앞자리에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매년 리셋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연이 만든 자동 방역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화강암 지하수 정수와 겨울 혹한 방역, 이 둘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여름에는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땅을 씻어내고 그 물은 화강암층을 통과하며 정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이 찾아와 해충과 병원균을 제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매년 반복되면서 한반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과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보면 우물을 집 가까이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겨울을 나는 저장 기술도 발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말했죠.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한국 여행기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우물물이 유난히 깨끗하다고 기록했고 겨울 추위가 혹독하지만 질병이 적다고 놀라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에 띄운 원문을 조용히 읽었어요.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형의 힘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라 땅 자체가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어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럼 왜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았나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에 감탄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죠. 지형이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농업 생산성은 여전히 낮았다고요. 평야가 3%밖에 안 되는 땅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율은 높지만 인구 증가율은 제한적인 독특한 구조였다고 덧붙였어요.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양보다 질로 승부한 건가요?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답하며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죠. 적은 인구가 오래 살아남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형, 기후, 지질이 결합된 종합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요소를 짚어가며 정리했죠. 화강암 지하수 정수, 겨울 혹한 방역,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자연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우연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질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건들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그 가혹한 조건들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측면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을 예고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다고요. 농업기술, 저장 방법, 공동체 시스템까지 생존의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화면을 돌아보며 속삭였어요. 자연방역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이 깨끗한 수돗물은 현대기술의 산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1000년 전에도 화강암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자연이 만든 정수기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평야에서 문명을 일궜지만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산과 화강암과 혹한이 만든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던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한 생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저는 학생들로부터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같은 질문이었어요. 자연방역 시스템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평야 3%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살아남았느냐는 거였죠. 오늘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강의 시작 10분 전, 저는 특별한 준비물을 꺼내 교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국의 계단식 논 모형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거였죠.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교탁 위 모형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정각이 되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평야가 없다면 어디에 논을 만들어야 할까요?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답했습니다. 산비탈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교탁 위 모형을 들어올렸죠. 이 모형은 한국의 전통 계단식 논을 재현한 겁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평평한 면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가두는 구조예요. 학생들은 모형에 새겨진 계단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층 한 층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실제 계단식 논 사진이 떠올랐어요. 산 전체가 초록색 계단으로 뒤덮인 장관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계단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렸다고요. 돌을 쌓고 흙을 다지고 물기를 내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노동력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두레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생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음했죠. 두레, 이것은 한국의 전통 공동 노동 조직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일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봄에는 함께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는 함께 물기를 관리하고 가을에는 함께 추수를 한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10명, 20명이 나눠서 해결했던 거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일종의 협동조합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했어요.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일한 해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품앗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오늘 내가 내 집 일을 도우면 다음 주에 내가 내 집 일을 돕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죠. 화폐 없이도 작동하는 경제 구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개인의 자유는 없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제약이 많았겠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고요. 자유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였다고 설명했죠. 이제 저장 기술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전통 저장 시설들이 나타났어요. 장독대, 김장 항아리, 땅속 저장고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 저장에 집착했을까요? 앞자리 학생이 답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정확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달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을 버티려면 완벽한 저장 기술이 필수였다고 덧붙였죠. 김장이라는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음식 보관이 아니라 겨울 생존 전략이었다고요. 소금에 절인 채소는 몇 달간 보관이 가능했고 비타민도 유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학적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답했죠. 수백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기술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에는 온돌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방 밑을 지나가며 돌을 데우고 그 열기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 효율적인 난방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벽난로 앞에서만 따뜻함을 느낄 때 한국의 농민들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환국이라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곡물 창고 그림이 나타났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곡물 대여 제도였다고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줬어요. 봄에 식량이 떨어지면 국가가 곡물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물었죠. 일종의 복지 정책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복지라기보다는 생존 안전망이었다고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럼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을 살려야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찍부터 사회 안전망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안전망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고요. 화면에는 여러 제도들이 종합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식론, 두레, 품앗이, 저장기술, 온돌, 환국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요소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 같네요. 저는 그 표현이 완벽하다고 답했어요. 정확히 그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교탁에서 계단식론 모형을 다시 들어올렸어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술과 제도가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평야가 없는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했다고 강조했죠. 앞자리에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노력한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더 노력했다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으면 죽는 환경이었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 위에 오늘 배운 모든 요소들이 겹쳐져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겠다고요. 518년간 지속된 왕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교탁 앞으로 다가와 계단식론 모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교수님, 이 모형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틀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3년이나 걸렸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맞아요, 3년이었죠. 그리고 그 3년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하는 거라고 덧붙였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평평한 들판에서는 쟁기 하나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산으로 뒤덮인 땅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움직여야 했던 거죠. 어쩌면 그 차이가 문명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왕조의 지속기간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사실은 지형과 문화와 생존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제 연구실 책상에는 세계 주요 왕조들의 통계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조들, 영국 왕조들, 중국 왕조들, 그리고 한국의 조선 왕조까지요. 이 자료를 들고 강의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518.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왕조가 지속된 기간 518년이라고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이것은 단일 왕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이라고요. 화면에는 세계 주요 왕조들의 지속기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 204년, 영국 튜더 왕조 118년, 명나라 276년, 청나라 268년이 차례로 표시되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조선 왕조 518년이 압도적으로 길게 뻗어 있었죠. 앞자리에 한 학생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체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지적이라고 답하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유럽 왕조들의 평균 지속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80년.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쟁, 혁명, 계승 분쟁 때문에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고요. 평균적으로 3대를 넘기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어요.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조선은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 연결된다고 말했죠. 첫 번째 요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한반도의 산악 지형이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이 지형이 외부 침략을 막아줬다고요. 외세가 정복할 수는 있어도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과 청나라는 조선을 굴복시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답하며 하지만 그들은 조선 왕조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왕조를 그대로 두고 조공만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산악 지형을 직접 통치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요. 차라리 기존 왕조를 유지하고 명목상 복속만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시간 배운 공동체 시스템들이 나타났어요. 둘의 품앗이 환곡제도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이 시스템들이 사회를 안정시켰다고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으니 대규모 반란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반란이 아예 없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반란은 있었다고 답했죠.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처럼 왕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대규모 반란은 드물었다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 주요 반란 횟수와 조선 시기 반란 횟수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명나라는 276년간 대규모 반란이 47건, 조선은 518년간 13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환곡제도가 흉년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집단으로 굶어 죽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종의 사회 안정장치였네요. 세 번째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유교 이데올로기였어요. 화면에는 조선의 신분제도와 교육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이것은 현대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체제였지만 당시로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틀이었다고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억압이 오래 지속된 이유라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어요. 억압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계 질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앞자리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제는 혁명을 부르지 않나요? 프랑스 혁명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에서는 그랬다고 답하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평야지대라 사람들이 모이기 쉬웠고 정보가 빠르게 퍼졌으며 대규모 집결이 가능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산악지대라 마을마다 고립되어 있었고 대규모 봉기를 조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조선시대 마을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산맥을 따라 마을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마을들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고요. 혁명을 일으키려면 먼저 산을 넘어야 했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형이 또 등장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죠. 모든 것이 결국 지형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네 번째 요인을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자연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에는 지난 시간 배운 화강암 지하수와 겨울 혹한 방역 자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왕조가 오래 지속되려면 백성이 살아야 한다고요. 유럽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전염병이 인구의 30% 이상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왕조가 무너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염병 피해가 적었다고 덧붙였죠.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조선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운이라기보다는 지형과 기후가 만든 환경적 이점이었다고요. 이제 모든 요인을 종합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4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천연 요새 지형, 공동체 안전망, 유교 위계 질서, 자연 방역 시스템.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요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518년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형이 외세를 막아주고 공동체가 백성을 살리고 이데올로기가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이 병균을 제거한 거라고 정리했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조선은 완벽한 왕조였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부패도 있었고 당쟁도 심했고 백성의 고통도 컸다고 솔직히 말했죠.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유럽의 왕조들이 평균 80년을 버티지 못했을 때 조선은 518년을 유지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 왕조 지속기간 순위표였어요. 1위 조선 518년, 2위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 296년, 3위 명나라 276년 순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평야가 3%밖에 없는 땅에서, 화강암으로 뒤덮인 땅에서, 혹한과 폭우가 반복되는 땅에서요.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이 모든 악조건이 오히려 왕조를 오래 유지시키는 조건이 되었다고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설이네요. 저는 그 단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역설이라고 답했습니다. 문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이 오히려 문명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역설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다음 시간을 예고했습니다. 518년 왕조의 DNA가 현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겠다고요. 반도체, 조선, 방산기술이 사실은 이 DNA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럼 평야 문명론은 완전히 틀린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했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18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산을 넘고 돌을 깨고 추위를 견디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문명이 되었던 거죠.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현재를 다뤄야 했거든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그것도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연결되는 걸까? 산을 깨던 DNA가 반도체를 만드는 DNA로 이어질까? 하지만 데이터를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강의를 듣고 온 학생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회의적이던 시선이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곧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 하나만 떠올랐어요. 2024. 저는 물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띄웠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이라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무기 시스템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죠.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 아닌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반문했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일까요? 아니면 뿌리가 있는 걸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화강암 사진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왜 갑자기 돌 사진이 나오는지 의아해했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강암을 깨던 민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답을 제시했죠. 단단한 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요. 정밀함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완벽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좀 비약 아닌가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르다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불량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불량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라고 덧붙였죠.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은 사실 500년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어요. 계단식론을 만들며 쌓은 정밀함, 김장을 하며 익힌 타이밍 감각, 온도를 만들며 배운 열 관리 기술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산업이었죠.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 건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느냐고요. 한국입니다. 저는 답을 공개했죠.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것도 지형과 연결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답하며 새로운 화면을 띄웠죠. 한반도의 해안선 지도였어요. 한반도는 해안선이 복잡하게 굴곡져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이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다뤘다고요. 산이 막고 있으니 물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도 결국 정밀 작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화강암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철판을 다룬다고 말했어요. 앞자리에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패턴이 보이네요. 저는 그 말에 반가웠어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패턴이라고요. 어려운 것을 정복하는 패턴이라고 강조했죠. 세 번째 사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망산 기술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산 무기들의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위권이었는데 말이죠.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어요. 윤리적 판단은 제쳐두고 기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것도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전차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죠. 험난한 지형을 다루는데 가장 익숙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답은 뻔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성능 자료가 나타났죠. 이 전차는 경사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60도냐고 물었어요. 학생들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한반도의 평균 산비탈 경사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땅에서 싸우려면 그 정도 성능이 필요했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모든 사례를 종합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반도체, 조선, 방산이 함께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분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밀함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답하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 사진과 현대 공장 사진이 나란히 놓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산을 뚫던 민족은 기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계단식론을 만들던 정밀함이 나노 회로를 새기는 정밀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어요.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것도 결국 지형 때문이라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형이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점이었다고요.
지형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말했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다른 산악 국가들도 기술 강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위스나 네팔 같은 곳 말이에요. 저는 훌륭한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산이 많지만 평야도 있다고요. 네팔은 너무 높고 험해서 인구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죠. 한국은 딱 적절한 수준의 어려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편하지는 않은 그런 절묘한 균형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위성사진과 세계기술 지도가 겹쳐져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요. 518년 왕조를 유지한 DNA, 화강암을 깬 DNA, 산을 넘은 DNA가 현대에 꼽힌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을 예고했죠. 마지막 강의에서는 결론을 내리겠다고요. 한국이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야 문명론이 왜 불완전했는지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죠. 무엇을 이해했느냐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이해라고 답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럽의 평평한 땅 위에 세워진 이 대학에서 저는 산으로 뒤덮인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 평야에서 문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도 문명이 가능하다는 걸, 아니 어쩌면 산에서만 가능한 문명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명이 현대기술로 꼽히고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 강의를 앞둔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이론을 스스로 뒤집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학자의 본분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형도, 왕조 통계, 기술 데이터, 그리고 제 낡은 논문들까지요. 저는 그 논문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평야 문명론, 환경 결정론, 지리적 우연성. 이제는 부끄러운 제목들이었어요. 오전 9시, 저는 마지막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리가 모자랐어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고, 심지어 다른 교수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제 강의가 캠퍼스를 넘어 학계의 화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긴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죠. 15년간 저는 평야가 문명의 조건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만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고백했어요. 앞자리에 계속 앉아왔던 금발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고요. 무엇을 배웠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겸손을 배웠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만든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경이롭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 강의 때 보여줬던 평야 문명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이 문명들은 위대했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한반도의 산악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익숙한 표정으로 그 산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답했어요. 발전된 사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정의가 아니라고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문명은 환경과의 대화라고요. 환경이 질문을 던지면 인간이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평야는 쉬운 질문을 던졌고 산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질문에 답한 문명이 더 위대한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위대함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경이롭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다룬 모든 내용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지형, 천연 요새, 자연방역, 생존기술, 518년 왕조, 현대기술까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평야 3%, 화강암 집안, 집중폭우, 혹한이라는 최악의 조건이 주어졌다고요. 하지만 그 조건들이 오히려 생존기술을 발전시켰고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고 518년 왕조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현대에 이어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꽃피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이 가혹할수록 인간은 더 강해진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죠.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평야 문명은 약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평야는 양의 문명을 만들고 산은 질의 문명을 만든다고 설명했죠.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이 기다려졌다는 듯 답했어요. 배워야 한다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나는 틀렸다 옆에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운다. 학생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밤에 찍은 사진이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산을 넘은 사람들의 후손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한국은 세계사에서 단 하나 환경을 정복한 문명이라고요. 다른 문명들은 환경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은 환경과 싸워 이겼다고 말했어요. 평야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자연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산빛 아래 계단을 만들었다고요. 화강암은 농사 짓지 말라는 신호였지만 한국은 그 돌을 깨고 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한은 살지 말라는 경고였지만 한국은 온도를 발명했다고 말했어요. 외세의 침략은 사라지라는 명령이었지만 한국은 산을 이용해 518년을 버텼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이것은 문명이 아니라 전설이라고요.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는 전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순간 한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앞자리, 중간, 뒷자리, 복도에 선 학생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5년간 강의하면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소개한 그 나라, 그 땅,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초반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변방의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존경하게 되었느냐고요. 그는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길을 찾는 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이해라고 답했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평야 문명론은 폐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폐기가 아니라 수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야 문명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맞다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요. 자신의 이론에 갇히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넓고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라고요. 환경은 운명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며 제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비는 강의실이 1시간 넘게 붐볐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내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학생들이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산의 문명, 환경을 이긴 나라, 평야 없는 기적.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설은 어때요? 저는 그 제목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전설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설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마지막 학생이 강의실을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운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평야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산으로 뒤덮인 땅도 아름답다는 것, 험난함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자연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설 환경을 정복한 유일한 문명, 한국.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15년간의 연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진실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평야가 문명의 조건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만난 후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자 내가 겸손을 배운 이야기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 불빛만 켜진 채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산과 화강암과 혹한의 이야기를, 518년 왕조의 이야기를, 그리고 현대기술 강국이 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환경은 운명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년간의 오만이 끝나고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에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새벽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반도의 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온 사람들, 돌을 깨고 계단을 만든 사람들, 518년을 버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제게 진짜 문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요. 책상 위 사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한반도의 산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요. 제 오만을 깨뜨려줘서요. 그리고 전설을 보여줘서요.